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23탄입니다. 오늘은 제가 김정은을 좀 변호를 하려고 합니다. 벌써부터 막 돌아라오는 소리 들리네요. 저놈의 자식 저거 전향했다더니 본색을 드러내서 이제 김정은을 변호한다. 김정은이 지금 거의 미션 임파서블 상태에 있어요. 다 영화 우리 다 좋아하시죠? 예, 한번 보시죠. 저는 사실 이 탐 크루즈에 대해서 굉장한 그 질투심과 그 저걸 느껴요. 저기 좌절감을 느껴요. 제 안사람이 탐 크루즈 광팬이거든요. 제가 탐 크루즈 쫓아갈 방법이 없잖아요. 몸이나 얼굴이나 그 영화의 이미지나 제 주제는 뭐 언감생심이라 어쨌거나 그 영화 그 미션 임파서블 보면 불가능한 이제 미션을 받잖아요. 그걸 성취해내는 그 영웅적 사나이 탐 크루즈죠. 김정은이 지금 이 두 개의 성취가 불가능한 미션 임파서블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이 풍계리에서 핵갱도요? 핵실험 했던 그 굴 폭파한다고 사람 불렀는데 사실 그거 굉장히 흉악한 짓이죠. 그거 그렇게 폭파하면 안 돼요. 거기서 이 포렌식이죠. 우리 왜 CSI 다 보셨잖아요. 그 CIS가 CSI죠. 저기 어디야. 살인사건 나면 범죄 현장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딱 찾아내는 거. 똑같거든요. 그걸 안 무너뜨려야 거기서 어떤 실험을 몇 번이나 했고 북한의 그 핵무기 실험이 어느 단계까지 가 있는지 알죠. 근데 그거 무너뜨려 버리면 어떻게 돼요? 증거가 다 일단 매몰되겠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마피아가 사람 죽여놓고 콘크리트 타설하는 데다가 구덩이에 집어던지고 위에다 콘크리트 타설하는 거랑 똑같은 짓이죠. 그 무너뜨려 버리면. 그 이제 사실은 거기 지금 기자들 불러가지고 무너뜨리는 거 쇼할 일이 아니라 IAEA 국제원자력기구나 혹은 미국이나 이런 영국이나 이런 쪽에 그 핵 전문가들을 불러서 사찰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무너뜨리기 전에. 범죄 현장의 완벽한 은폐를 기자들까지 동원해서 우리 김정은 선수가 지금 진행하는 중입니다. 흉악한 짓이죠. 또 그나마 그 현장에 또 이 한국 그 기자 우리 기자들은 또 오라가라 이래가지고 안 받는다 해서 오늘 또 성남 비행장에서 화급히 공군기를 타고 동해를 거쳐서 원산을 간다고 또 생쇼를 부렸죠. 하여간에 가지가지 합니다. 그런데 이 김정은이 이렇게 가지가지 하니까 또 문 대통령도 가지가지 하겠죠. 문 대통령 천하가 다 알지만 우리 김정은의 파트너잖아요. 아주 충실한 파트너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은은 이제 쇼는 볼튼하고 트럼프만 하냐? 우리도 한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대한민국 정부를 갖다가 이제 홀대하는 듯한 걸 연출을 하고 문재인은 또 그냥 낯빛이 파란 척하면서 또 실제로 파래지는지 안 파래지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미북 회담은 성공적으로 열립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제 트럼프 쫓아다니고 국내 기레기 통해서 계속 그런 메시지 던지고 있죠. 근본 원인은 김정은이 성취가 참 어려운, 성취 불가능한 그런 종류의 그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김정은의 미션이 왜 성취 불가능한가 이 얘기를 좀 하면서 사실상 김정은을 좀 변호해 주려는 거죠. 이렇게 어려운 미션을 받았기 때문에 헤매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 이게 변호인지 비판인지는 저도 잘 헷갈립니다. 자, 이제 우리 멋있는 탐 크루즈 아저씨 얼굴은 그만 보고 이걸 이제 좀 히스토리라 그럴까요? 역사를 좀 되돌아봐야 돼요. 모든 것은 월남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월남이라는 게 저 베트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38선 넘어서 북에서부터 남으로 건너왔죠. 6.25 이전에 건너왔죠. 6.25 이전에 무려 74만 명이나 건너왔어요. 아무리 작게 잡아도. 이게 서울대 교수가 인구학 전문 교수가 추정한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뭐 조병옥이나 그 경무부장 혹은 우남 이승만 대통령은 한 400만까지 얘기를 하는데 그 숫자는 좀 다르게 나온 숫자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추정하면은 짜게 잡았을 때 한 74만 명 나옵니다. 월남인이. 그런데 이게 6.25 이전이에요. 주로 누가 월남했냐? 지식인, 상공인, 그다음에 지주,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이 월남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련 주둔군이 포악을 떨었을 뿐만이 아니라 1946년 2월에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말이 임시인민위원회지 실제로 임시정부예요. 정부예요. 그 임시인민위원회 만들어지는 대회가 이거죠.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 한번 확대해 볼까요? 얼마나 흉악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게 가운데 지금 서서 이제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이 이게 저기 김일성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사진이 셋이 걸려 있잖아요. 김일성 사진 걸어놓고 그 가운데 있는 게 엥겔스예요. 막스의 동업자. 맨 왼쪽에 있는 게 막스 사진이에요. 다시 말하면 소련이 김일성을 이 정도로 공을 들여서 띄워줬어요. 레닌 사진도 안 걸었고 스탈린 사진도 안 걸었고 막스, 엥겔스 그리고 바로 김일성 사진 걸은 거예요. 그래놓고 앞에 그때 33살, 34살 요때인데 앞에 플래카드 보세요. 김일성 장군의 20개 정강을 기초로 하여 조선 임시정부를 수립하자. 그러니까 이미 이게 임시정부라고요. 그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이거 들어오고 나서 그냥 지주들 때려잡고 학살하고 막 이런 일 벌어졌죠. 기독인들 학살하고 때려잡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튀죠, 남으로. 그래서 74만 명이나 튀었어요. 6.25 전에. 이거는 그 전체 인구의 북한 전체 인구의 8%고요. 그 당시에 남한의 인구는 1,600만쯤 돼요. 1945년 기준으로. 남한 전체 인구의 4%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이게 우리가 남한을 만약에 우리가 대충 한 5천만 잡으면 4%니까 200만 명이 튀어서 들어온 거예요. 완샷에. 한 3, 4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 사람들이 여기 와서 뭐 했겠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 아버지, 형제가 이렇게 철사줄에 묶여가지고 돌팔매로 맞아 죽는 거, 이거 보고서 튄 사람들이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들이 맹렬한 반공 전도사 겸 반공 증인인 거예요. 공산주의, 사회주의 좋아하지 마. 저쪽에서 지금 끔찍한 일 벌어지고 있어요. 이걸 매일 떠드는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우리로 치면 200만 명이. 그 당시로 치면 74만 명이. 그런데 또 거꾸로 이 사람들이 튀어버림으로 해서 남쪽으로 튀어버림으로 해서 북한에는 결사적인 저항 세력이 형성이 불가능해지죠. 튈 곳이 있으니까 저항 안 하잖아요. 특히 이제 6.25 중에 추가로 65만 명이 더 튀어와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전체 인구로 보면 남한 전체 인구 6.25 때쯤 되면 한 2천만쯤 돼요, 저희가. 전체 인구 65만 명 더 하니까 이게 한 6% 정도가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온 분들이. 그런데다가 해방 공간에 해방 때 한 400만 명이 중국, 만주, 그러니까 만주를 중심으로 한 중국하고 일본에 있었거든요. 이 사람들이 귀국할 때 상당수가 남한을 선택했다고 보여요. 이게 왜 그렇게 추정이 되냐면 6.25 직전 남한 인구가 2천만이에요. 그러니까 5년 사이에 인구가 400만 명이 증가한 거예요. 1600만 명에서 2천만 명으로. 퍼센티지로 치면 25%가 증가한 거예요. 5년 사이에. 1945년에 1600만 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인구가 다른 데서 유입이 된 거죠. 그중에 한 70만 명, 75만 명은 북에서 바로 내려온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해외에서 들어올 때 북쪽이 아니라 남쪽을 선택한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당시 사람들이 원래 남한에 있던 사람들보다 한 400만 명 정도 왔다. 얼레벌레. 이제 이게
좀 혼란을 일으켰나 착각을 일으켰나 해서 월남한 사람들이 한 400만 명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어쨌거나 인구 자체는 한 400만 늘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인구 가지고는 이 정도 안 늡니다. 5년 사이에 인구의 25%가 늘 수가 없어요. 자연스럽게는. 그러니까 유입 인구예요, 이거는. 그럼 유입의 소스는 북에서 직접 월남을 했든지 아니면 만주나 일본에 있던 그 동포들이 북으로 가는 대신에 남을 택한 거예요. 근데 거기 있던 동포들이 한국에 있던 사람들보다 좀 더 잘 배웠거나 좀 더 이렇게 그 세상 이치를 아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도 상당히 뭐 체제 경쟁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안 밀렸다는 소리죠.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그 연세대 학교에 그분이 김 교수인데 그분이 그 특이한 논문을 썼어요. 뭐냐면 다른 후진국, 다른 식민지와 달리 이 한국은 이 기독교나 그런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가지고 반공 민족주의가 강했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다른 나라에서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근데 한국은 좀 그래요. 여기가 한반도가. 그러니까 우리 생활 수준과 상관없이 그 우리 선배 세대가 1945년 기준으로 다른 여타 개발도상국과는 비교가 안 되는 혹은 식민지 경험을 한 지역과는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종류의 민도에 도달해 있던 건 맞아요. 그 상대적으로 개돼지가 아니었던 거죠. 우리는 이제 그동안 잘 살게 돼서 우리의 비교 수준은 이제 식민지 경험했던 나라가 아니라 뭐 프랑스 최소한 우리가 프랑스보다 민도가 좀 높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영국 심지어 미국 뭐 이렇게 좀 개돼지스럽죠 많이. 자, 이 얘기를 왜 하냐? 여기서 가만히 보시라고요. 일어난 일이 뭐냐면 북에서 74만 명이 남으로 넘어옴으로써 남의 자유민주주의는 강화됐는데 북에는 결사 저항 세력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강화시킨 자양분을 북이 제공해 준 거라고 이게. 생각을 해보세요. 해방공간 때 그 좌우 대결 그렇게 극심할 때 자기 피부로, 자기 눈으로, 자기 형제, 자기 아버지가 죽창에 찔려 죽고 돌에 맞아 죽는 것을 보고서 남으로 집도 절도 없이 튀어들어온 사람들이 74만 명의 사회에 그냥 유입이 돼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반공 교사고 반공 안보 강사고 그거보다 더하죠. 반공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딱 그 틀이 잡혀버리죠. 이게 그 6.25 이전에 그 월남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강화, 안정화에 엄청 기여한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좌파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깝게 생각하겠죠. 어느 정도 고깝게 생각하는지 한번 볼까요? 한성대의 김규옥 교수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진 보니까 뭐 이렇게 통통하게 복스럽게 생긴 아주머니예요. 근데 뭐 하고 다닌 짓이나 뭐 글은 살벌해요. 어마어마하게 살벌해요, 이 교수님. 이 정부기관이죠. 한국학중앙연구원. 옛날 정신문화원. 이거 지금 저쪽으로 다 넘어갔거든요. 여기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이라는 거를 내요. 그런데 여기에 김규옥이 요 항목을 기고를 했어요. 월남인에 대한 항목을. 그 항목에 보면 이렇게 써놨어요. 김규옥 교수의 글이에요. 한성대. 나 한성대 참 학생들 불행하다고 생각해. 어떻게 이거 살벌한 말이에요. 이분이 아주머니라서 좀 어떻게 내가 욕을 더 못하지. 이게 남자분 같았으면 욕 많이 했어요. 자, 이 빨간 줄 보세요. 해방식의 월남민. 소련 주둔군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의 민주개혁 시책에 반대하여 월남한 사람. 친일파. 민주개혁에 저항한 사람. 다시 말하자면 6.25 이전에 나 이 사람 이거 고발해야 된다고 봐요. 고소해야 된다고 봐요. 6.25 이전에 월남하신 분들 후손들이 이 방송 보고 계시면은 그 서로 연락을 하세요. 그 누가 하나 이렇게 페북에다 걸어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람 고발해버려야 돼. 이 사람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결국은
소련과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 악질 지주라는 이름으로, 악질 상공인이라는 이름으로 철사줄로 묶어가지고 나무에 걸어놓고 인민재판으로 돌로 쳐 죽인 바로 그 소련과 임시인민위원회에 대해서 민주개혁 세력이라고 부른 거예요. 인민재판과 돌팔매질과 공개 처형이 민주개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수님이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운영되는 연구기관에 그 연구기관이 발행하는 백과사전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그 교수님이 기고한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라 결국은. 그러니까 6.25 이전 월남이는 이 교수의 말에 의하면 그 연구기관이 낸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의하면 민주개혁에 맞선 자들이죠. 뭐 좀 노골적으로 말하면 반동분자죠. 그걸 태연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이 김귀옥 교수께서 아주머니께서 이 글을 기고했던 시점이 문재인 정부가 아니에요. 2010년이에요. 이명박 정부예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내내 그게 유지됐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이미 다 정신이고 문화고 역사해석이고 저쪽 진영이 다 점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때까지 방치해 온 거라고 이게. 지난 30년간 무려. 그러니까 당연히 개돼지 돼야죠. 30년 동안 자기 정신줄 놓았는데 개돼지 되는 건 당연하죠. 자, 이제부터라도 근데 거꾸로 말아서 우리가 회복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요. 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여기로 돌아가 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김기옥 교수가 이게 뭐 반동분자라고 부르던 혹은 무슨 뭐 민주개혁에 저항한 자라고 부르던 뭐 소련과 임시인민위원회 철사줄과 인민재판 처형을 두고 민주개혁이라고 부르던 뭐 어쨌거나 아무튼 74만 명이 넘어왔어요. 2를 갈면서 넘어왔어요. 공산체제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 혹은 38선 이남의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하는데 가장 튼튼한 주춧돌 중에 하나가 됐고 그 사람들이 여기로 넘어옴으로 해서 북한에서는 결사적인 저항 세력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의 자양분을 대한민국이 빠른 거라고요. 북의 자양분을 남이 빠른 거예요. 이게 남쪽이. 그러니까 북의 희생을 치른 거죠. 자, 여기서 안 끝납니다. 더 황당한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북한에서 지주, 상공인, 지식층, 기독교인을 탄압을 하면 월규모가 대규모 월남이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서 대규모 월남이 나오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은 뭐냐. 북한에서 저항 세력 형성 가능성이 소멸하죠. 그러면 남한에서 맹렬 반공분락이 형성되죠. 거꾸로. 넘어왔으니까. 그 북한은 공산 전체주의로 더 빨리 더 확실하게 전락해버리고 남한에서는 자유민주주의가 강화되는 에너지가 되죠. 즉 북에서 에너지가 빠져갖고 남으로 쏠린 거예요. 이게. 북의 희생이 남의 자양분이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정리가 돼가니까 조선공산당 북조선 분국이 이제 조선노동당으로 46년 8월에 이제 개비를 하죠. 그 그림 보세요. 이제는 딱 스탈린 초상화하고 오른쪽에 이 뚱땡이가 저거예요. 저기 뭐야 그 초상화 그림이 김일성이고요. 여기 보면 저 아줌마는 모르겠고요. 김일성을 가운데 앉혀놓고 옆에 그 대머리 까진 늙은이 초라하게 앉아 있잖아요. 이게 김두봉이에요. 그 유명한. 나중에 58년인가 숙청당해가지고 농민으로 강등돼서 61년인가에 거의 굶어 죽다시피 해서 죽죠. 그리고 이 맨 오른쪽에 있는 게 이게 사실은 그 당시에 소련군의 사령관 슈티코프예요. 사람들 슈티코프 잘 모르시는데 이 사람 무시무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레닌 시당위원 최연소 레닌 시당위원 기록을 갖고 있어요. 잠깐만요. 레닌시가 어디? 레닌그라드 시당위원. 그러면 레닌그라드가 어딘가? 조금 사람들이 헷갈려 하는데 그게 페테르부르크예요.
지금 피터스버그, 페테르부르크. 페테르부르크를 1917년 혁명 나고 나서 레닌그라드로 이름을 바꿨거든요. 이 레닌그라드는, 페테르부르크는 러시아의, 그 러시아 여행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러시아의 문화, 러시아의 경제, 러시아의 산업, 러시아의 정밀기계공업, 이 모든 것의 중심지예요. 모스크바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마 모스크바는 수도가 아니었을걸요. 제정 러시아 때. 제정 러시아 때 수도가 페테르부르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다예요. 러시아의 90%가 페테르부르크예요. 그러면 페테르부르크, 즉 다시 말해서 레닌그라드의 시당위원이 된다는 건요. 소련 공산당 전체의 서열이 100위 안에 들어가는데 1930년대 이 스티코프가 거기에 시당위원이 돼요. 20대 때. 왜 그러냐? 스탈린이 고참들 다 숙청하잖아요. 체포하고 고문해서 자백받고 그거 하던 애예요, 얘가. 그래서 초고속 승진을 해서 레닌그라드 최연소 시당위원까지 했고요. 잘 아시면 2차 세계대전 때 레닌그라드가 그게 아마 한 800일, 900일을 견뎌내잖아요. 그 나치 포위에서. 그거 어떻게 견뎌내는 거냐면, 나치군이 이제 레닌그라드를 딱 포위를 하는데, 레닌그라드로 통하는 강물, 네바강이 레닌그라드로 다 통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강물 얼은 거, 그 호수 얼은 걸 통해가지고 바깥이랑 연락해서 그걸 견뎌내요. 그때 시민의 한 4분의 1을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식인도 있었고, 굶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때 이 슈티코프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 레닌그라드 방첩대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민들 동요가 심하잖아요. 굶주림 상태에서 굶어 죽어가는 상태에서 견디니까 그거 색출해서 혹시라도 좀 딴 생각 먹을 수 있는 놈 색출해서 죽이는 거, 고문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이 뭐냐면은 저걸 관리해요. 외부와의 통로. 그 외부로부터 레닌그라드가 정밀기계공업 같은 걸 했기 때문에 식량만 들어온 게 아니에요. 러시아 다른 지역에서 무기 부품 같은 게 들어와요. 그럼 레닌그라드에서 가공돼 갖고 다시 바깥으로 통로를 비밀 통로를 통해 가지고 또 비밀 루트를 통해서 또 나간다고요. 그러니까 이 외부 통로 관리 역할을 해요. 바깥에서 원자재하고 식량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바깥으로 가공된 물품이 나가게 하고 이걸 슈티코프가 한 거예요. 그 한마디로 레닌그라드의 저승사자죠. 염라대왕이었죠. 무시무시한 사람이라고요. 이 사람 손에 고문당하거나 처형당한 사람이 몇 명이겠어요. 이 슈티코프가 그러니까 이 극동군 사령관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소련 말을 고분고분하게 듣던 시절에 김일성이 나중엔 초대 러시아 대사가 돼요. 이 슈티코프가. 그래서 제가 그게 자료가 확실하게 해석이 안 돼서 그런데 슈티코프 죽었을 때 물론 모스크바나 이런 데서 죽었죠. 카자흐스탄인가 어딘가에서 은퇴해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 북한 사람들이 다 흰옷 입고 장례식 했던 것 같아요. 그 장례 사진이 있어요. 50년대 중반인가쯤에, 후반인가, 60년대. 그러니까 이 슈티코프는 대단한 거물인데 이 슈티코프가 이제 맨 오른쪽에 앉아 있고 그 옆에 초라한 대머리 노인이 하나 김두봉이 앉아 있고 30대 이제 이 친구 때 34 지금 김정은 나이죠. 이게 이제 딱 버티고 가운데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김일성이가 그렇게 띄워줬다고요. 그 당시에 소련이 이거 하나 인물 만들겠다고. 자 이렇게 이제 북한이 막무가내로 지금 김일성 체제 비슷하게 막 내달리기 시작한 게 보면 북한의 가장 좋은 인적 자원, 북한에서 가장 많이 배운 사람들, 북한에서 신앙심이 가장 깊은 기독교인들, 북한에서 가장 활발하게 자영업을 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 남으로 튀어버린 거예요. 인구의 8%가. 그러니까 그냥 무인지경으로 지들 마음대로 이렇게 나라를 아작을 내면서 꾸며낼 수가 있었죠. 자, 여기서 끝난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이제 상당히 생각 있는 그 북한 학자들은 이 말을 해요. 개혁개방이라는 게 뭐겠어요? 공산체제에서 기존 지배계급이 국가주도의 짝퉁 시장경제의 지배계급으로 신분 세탁하는 게 개혁개방이에요. 그러니까 속도와 범위를 컨트롤해야죠. 너무 빨리 해버리면 기존 지배계급이 당하고, 너무 늦게 하면 신분 세탁이 안 일어나고. 그래서 이게 5개가 이렇게 딱 아구가 맞아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공청이에요. 공산주의 청년동맹. 북한 같으면 이게 사로청인가 될 거예요. 이 청년동맹이 딱 돌아가줘야 돼. 이 공청이 여러분 새로운 세상에 열리는 거니까 이 공청 애들이 여러 개 커넥션 다 가지고 장사해서 비즈니스 성공시키고 앞으로 치고 나가고 떼부자 되고 이게 다 공청 출신들이에요. 그럼 이제 공청이 앞에서 딱 창끝을 형성하고 젊은 친구들이 쫙 달리면 뒤에서 뒷배를 누가 봐주냐? 당. 그 다음에 내각이라 그러죠. 그 이제 정부, 행정부. 그 다음에 군. 그 다음 비밀경찰. 이게 딱 원로들 혹은 장년층 이상들이 딱 스크럼 짜고 뒷배를 봐주는 거예요. 공청은 앞에서 달리고 청년층은. 이렇게 되면서 이게 신분 세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자, 이게 다른 나라는 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뭐 베트남, 중국, 뭐 동구권, 소련 다 이렇게 했는데 북한은요. 뭐 당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다 떠나서 문제가 뭐냐면 현실은 이때까지 존재했던 어떤 공산 전체주의 체제보다 더 배고파요. 움막에서 살잖아요. 현실은. 그런데 한번 개혁개방 딱 들어가면 이때까지 어떤 공산 전체주의 체제보다 기대치가 높아요. 한마디로 이거죠. 현실은 공개처형장 아니면 이런 참 허접되게 장마당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개혁개방이. 근데 자, 오늘 개혁개방 시작했다고 봐요. 자, 정부 발표 났어, 이제 그러면은 그 2시간 후에 사람들은 뭐가 되고 싶어 할까? 이게 되고 싶어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남조선의 풍요. 그러니까 기대치는 남조선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 순간 개혁개방으로 선회한다고 딱 하는 순간 전면적인 사람들의 기대치가 남조선이 되는 거예요. 그 개혁개방 전에는 로망이 뭐 초코파이하고 신라면이잖아요. 근데 개혁개방으로 딱 제대로 선회하면 그 순간 로망이 남조선의 백화점이고 명품 가방이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남조선의 삼성 스마트폰 최상위 기종이 되는 거고. 한순간에 그렇게 돼버린다고요. 그럼 이게 뭐가 되냐. 개혁개방의 속도와 범위가 이게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 이거 제가 제 이름 밝히긴 좀 그런데 뭐 북한학 하는 분, 그분한테 미리 이름 밝혀도 되냐고 내가 허락을 안 얻어서 그래요. 그렇게 뭐 북한학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한다고요. 대한민국의 존재 자체가 북한의 개혁개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어가 안 되니까 속도랑 범위가.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존재 자체가 작용이고 개혁개방 거부가 그거에 대한 반작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의 전부. 그래서 이거를 좀 다른 말로 좀 바꿔볼게요.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저 김정은을 오늘 변호하겠다 그랬잖아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것도 2개나. 일단 CVID, 그러니까 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enuclearization. 완전하고 증명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라는 거는 이거는 제도에 있어서는 개혁개방을 뜻하고요. 그럼 개혁개방 하지 않으면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이제 핵으로 협박하는 게 불가능해지니까. 사상과 문화에 있어서는
김일성 유일사상의 부정이 돼요. 김일성 유일사상 사교체제의 부정이 된다고요, 이게. 왜냐하면 김일성 유일사상 사교체제의 마지막 상징이 핵과 미사일이었거든요. 성군전치, 강성대국. 그러니까 이게 곧바로 그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은 김정은 두 가지의 미션 임파서블을 받은 거예요. 하나는 CVID를 수용하면서도 개혁 개방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 그런 방법 없어요. 그 다음에 CVID를 수용하면서도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를 실질적으로 부정하지 않을 방법이 있나? 즉 지배계급의 멘붕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성군 정치 강성대국이 곧바로, 즉 핵과 미사일이 곧바로 김일성 유일사상 사교체제의 상징물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거는요, 개혁개방이라는 결과보다도 항상 이렇게 근본적 변화가 일어날 때는 과연 김정은이나 북한 지배집단의 그 마인드, 그들의 상징체계, 이게 바뀔 수 있나. 즉 그들이 김일성 유일사상 사교체제를 넘어설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아니 근데 힘들다고 봐요, 전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저는 이게 가다가 이게 우당탕쿵탕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CVID를 하다가 일이 벌어지든지 아니면 아예 수용을 거부하다가 일이 벌어지든지 어느 경우로 갈지 모르겠는데 며칠 안 남았죠. 한번 보세요. 자, 이게 지금 북의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의 성전이거든요. 금수산궁전이라고요. 아, 보면 인신공양 바친 마야 아즈텍과 똑같잖아요. 유카탄 반도에 마야 아즈텍의 그 으스스한 그 구조랑 똑같잖아요. 구조 자체가. 성전이라고요. 성전. 신전이라고요. 이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면 뭐가 있냐. 전 세계에서 가장 사치스럽게 유지되고 있는 미이라가 두 구가 있잖아요. 그건 김정일이 미이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전 관리가 안 돼갖고 계속 쪼그라들고 있다는 김일성 미이라예요. 이 미이라가요, 관리가 안 돼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다 파라핀 덩어리로 바뀌어요. 조금씩 이게 이 단백질의 살이 다 날아가니까 아무리 방부 처리를 해도 그게 점점 얇아져가지고 다 파라핀, 그냥 밀랍 인형 덩어리로 점점 바뀌어가요. 이게 미이라라는 게. 어쨌거나 이 김일성이 미이라, 김정은이 미이라 두 구를 모셔놓은 이 살벌한 마야 아즈텍 인신공양 신전이 북의 지금 멘탈 체계란 말이에요. 이 멘탈 체계로 모든 사람이 세뇌당해 왔고 그것에 의해서 뇌세포의 작동 방식과 감각기관의 감각 방식이 튜닝되어 있다고요. 자, 이런 집단에 대해서 김정은이가 한편으로는 CVID 개혁개방을 수용하게 만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이 선군전치 강성대국으로 결국은 규결되는, 핵과 미사일로 규결되는 김일성 유일사상 체제를 사실상 부정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자기의 리더십을 유지할 수 있냐, 백두혈통 혹은 김가혈통의 존재 이유를 계속 인정받을 수 있냐.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곱게 끝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문재인 정부는 그게 마치 곱고 스무스하게 무슨 빠져나갈 길이 있는 척 이렇게 막 하는데, 이거는 진짜 이 탐 크루즈 이 공중에 매달려 가지고 이 제주 부리는 탐 크루즈의 미션 임파서블보다 더 힘든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럼 어떻게 나타나냐. 김정은 체제가 가다가 삐끗하면서 계속 막 지금도 뭐 앞으로 12일까지 6월 12일까지 여러 번 뒤바뀔 거예요. 저 어떻게 결판 날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그거에 맞춰 가지고 막 문재인 정부도 춤을 추겠죠. 거기서 흔들려 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는 우리가 이 지금 사안은 굉장히 담대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그냥 아주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트럼프만큼 담대해져야 돼요. 그래, 너 나와서 CVID, 그러니까 저기 뭐야 핵무기나 뭐 대량살상 무기, 뭐 탄저균, 뭐 사린가스, 뭐 이런 거 리스트 잔뜩 들고 나와서 6월 10일 날 싱가포르에 와서 미국한테 신고하고 CBI 길로 가든지 아니면은 판 깨봐. 그럼 다른 길이 생길 거야. 그거를 우리가 각오를 해야 돼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문제는 이 엄중한 진실을 국민에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거 저는 굉장히 심각한 범죄 행위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는. 나중에 큰 문제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보세요. 자, 국정원의 내부 정보 자료, 뭐 청와대 내부 정보 자료에 문제의 심각성에 관한 내부 정보 자료들이 남아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국민한테 발표는 계속해서 잘 풀 수 있다, 풀려간다 이런 터무니없는 분홍빛 낙관으로 사람을 개돼지 만들고 있다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다 밝혀지면 이렇게 내부 이러한 진실에 관한 정보를 꼬비치고 앉아서 자기들끼리만 탄저균 백신 수입하고 국민은 개돼지로 묶어놨어. 그럼 이거 범죄 행위냐 아니냐 가지고 사람들이 엄청 따지게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거의 범죄 행위라고 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민주공화국에서 한 국가 사회 전체의 핵심적 안위와 관련된 핵심 정보를 그것도 무슨 군사작전 정보도 아니고 정세에 관한 정보고 판단에 관한 기초 정보거든요. 이거를 심각하게 왜곡해서 편향을 줬다? 의도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럼 일종의 이건 드루킹 같은 짓이 돼버리는 거죠. 드루킹 때는 매크로가 그 짓을 했는데 이제는 청와대와 정보기관이 그 짓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청와대 정보기관 전체가 드루킹과 진배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정치적 심판은 당연한 거고 거기에 대한 법률적 심판도 따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글쎄요. 우리가 뭐 꼭 개돼지는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다 정보를 공유할 수 있고 또 좀 공부하면 파낼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가 진실을 쫓으면서 진실을 주목하고 진실을 조명하고 밝혀줌으로써 지금 온 국민을 이렇게 분홍빛 꿈에 취한 개돼지로 몰고 가고 있는 세력에 대해서 저희가 대못을 좀 지르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